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파란 책 민법 기출지문 OX 39페이지 한번 볼까요? 39페이지. 점유권의 효력 중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문은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자, 40페이지 지문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틀렸죠. 우선은 선의의 점유자 을은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을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말은 이 부당이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선의의 을이 과실을 수취한 것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면 과실 수취권을 주나 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것은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을은 갑으로부터 X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 수익하였는데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무효다. 무효라는 것에 주의하세요. 만약 이 해제 같으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효 취소만 됩니다. 자, 무효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의의 점유자 을은 무단점유자 을은 갑에 대하여 X 건물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 일종의 과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선의의 을은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맞죠, 그죠? 2번은 X입니다. 자, 3번에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귀책 사유 있단 말이죠. 자, 귀책 사유로 점유물이 훼손되는 경우에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의 점유자 이렇게 되네요. 핵심이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의 점유자,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했다. 그럼 이 자주 점유를 전제합니다. 따라서 자주이면서 선의이다 이걸 나타내고 있죠, 그죠? 자, 이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정확하게 맞네요. 만약에 3번을 임차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의 점유자, 그러면 타주 선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타주 선의가 되면은 나머지 자주, 악의, 타주, 선의, 타주, 악의 요 세 군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자주이면서 선의이면은 현존이익만 배상, 책임이 감경, 자주, 악의, 타주, 선의, 타주, 악의는 전손해 배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 이랬기 때문에 자주, 선의. 만약에 임차권이 있다고 오신 이러면은 타주, 선의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자주, 선이기 때문에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맞네요. 자, 4번에 점유물이 멸실 훼손되는 경우에 선의의 타주. 자, 선의의 자주만 현존이익이죠. 그래서 여기는 선의 타주이기 때문에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X가 되겠죠. 전손해배상. 전손해배상은 이득이 있으면 이득도 돌려주고 이자가 있으면 이자도 돌려주고, 그죠?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배상하고, 이거를 전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4번은 틀렸고 5번 보겠습니다. 자,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이든 타주이든 그의 귀책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되는 경우에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거 맞네요, 그죠? 자, 악이기 때문에 자주, 타주 상관없이 선의 자주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맞고. 자, 5-1번에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했다. 악이니까 선의 자주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고 전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5-1은 X가 되겠습니다. 자, 5- 악의의 점유자. 자, 악의의 점유자는 선의 자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전손해 배상을 해야 된다. 전손해 배상은 이득, 이자, 그 다음에 손해까지. 이득, 이자, 지연, 손해까지 지급하는 것을 전손해 배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5-2도 맞는 것입니다. 이득, 이자,
지연 손해까지 이렇게. 자, 6번에 악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비용 상환 청구만큼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 그래서 6번은 X네요. 자, 비용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필요비가 있고요. 하나는 유익비가 있습니다. 자, 필요비는 특수 필요비가 있고 통상의 필요비가 있습니다.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하고 셈셈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선의자로서 과실을 수취한 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번은 맞네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말은 선의자다 이 말이죠.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경우에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자, 8번에 갑 소유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는 을에 이걸 무단점유랍니다. 을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에게서 반환 청구를 하였다. 자, 을이 물건의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는 을, 이 말은 무단점유자네요. 무단점유자. 무단점유자다. 주로 뭐 무효나 취소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유익비는 우선은 유익비를 지출함으로써 목적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을 해야 됩니다. 현존을 했을 때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은 돈을 주는 회복자, 갑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집이 1억짜리인데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지붕을 개량했어. 그런데 저게 1억 2천만 원짜리로 집이 가치가 증가됐다. 그러면 지출 금액은 1,000만 원이고 증가액은 2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2천만 원. 2천만 원이 됐다. 1억짜리가 1억 2천만 원짜리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8번에 을이 물건의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을은 무단점유자, 을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죠. 회복자 갑의 선택에 따라. 그래서 8번도 틀렸습니다. 자, 8-1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현존한 때 하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1억짜리가 1억 2천으로 정액이 돼야 가액 증가가 현존한다 이 말입니다. 현존한다.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1억짜리가 그런 게 잘 없지만은 9천만 원짜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집을 조져놨어. 그럼 가액 증가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집을 조져놨는데 뭐 오히려 1억짜리를 9천으로 만들어 놓고 1,000만 원 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8-1도 맞네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해서 상당 기간을 허용했다. 자, 비용 상환 청구는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유치할 수 있어. 근데 유치권이 되려면 변제기 도래가 돼야 되거든요. 변제기 도래가 돼야 하는데 필요비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연기가 안 돼요. 근데 유익비는 좀 부담스럽고 가액이 크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예가 되어버리면 변제기 도래가 안 되기 때문에 유치권은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8-2번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해서 상당 기간을 허용해 버렸으니까 변제기 도래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네요. 자, 9번에 보시면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회복자는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줄 틀렸네요.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만 허용되죠.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여가 안 됩니다. 유익비만 됩니다.
자, 10번에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여 상환. 필요비가 아니고 이때는 유익비입니다. 유익비. 필요비는 그냥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여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번도 X, 9번도 X. 자, 11번은 일단은 제외입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는 두 종류가 있죠.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점유 보호 청구라 합니다. 점유 보호 청구. 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점유 보호 청구. 조문이 3개 있죠. 204조, 205조, 206조. 자, 204조를 보시면 자, 침탈의 동그라미, 침탈의 동그라미,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동그라미.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악의인, 승계인이 악인 때문에 그에게 반환 청구를 한다. 그리고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것을 출소기간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205조는 방해를 받은 때, 그때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 역시 1년 안에 한다. 자, 206조는 방해 염려가 있을 때, 이때는 방해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여기는 또는 돼 있습니다. 또는 조심하시고,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점유 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고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점유권도 없고 점유보호 청구도 없고 유일하게 점유 보조자도 가지는 권리는 자력구제권밖에 없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 자력으로 방해하거나 자력으로 탈환하거나 그런 권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번은 틀렸네요. 그리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의 주체도 안 되고 청구의 상대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에게는 청구할 수 있다. 무조건 X. 점유 보조자가 청구할 수 있다. 무조건 X입니다. 오로지 보조자는 자력 구제밖에 못합니다. 1번은 X,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에 을이 갑을 기망하여 갑으로부터 점유를 인도받은 경우에 갑은 을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 그럼 이건 204조네요. 그럼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가 되려면 침탈이 돼야 합니다. 침탈. 204조 핵심은 침탈이죠. 그죠? 침탈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41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을이 갑을 기망하여 갑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갑은 을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핵심은 점유물 반환 청구죠. 점유물 반환 청구. 자, 204조를 보시면 점유자가 침탈을 당한 때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점유물 반환 청구입니다.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하려면 침탈이 있어야 합니다. 자, 침탈의 개념은 절도, 강도, 위법한 강제집행. 따라서 기망, 사기, 횡령, 공갈, 분실 이런 거는 침탈이 아니라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기망이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자, 4번에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침탈하였다. 침탈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방과로 1번에 갑이 A 소의 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던 경우라면은 갑뿐 아니라 A도 을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점유권을 가지면 됩니다. 따라서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마찬가지예요. 그럼 1번을 보시면 갑이 A 소유 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했다. 그럼 A는 간접 점유자, 갑은 직접 점유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그죠? 침탈자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자, 2번에 보시면, 이번에, 위 1에서 직접 점유자 갑이 간접 점유자 A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을에게 인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을에게 인도했다. 자, 위에 1번은 침탈을 전제로 한 지문이고, 방과로 2번은 침탈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 즉 임차인 갑이 간접 점유자 A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을에게 인도를 했다. 을에게 인도를 했다. 그러면 이게 침탈이냐 이거죠. 분명히 4번에는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침탈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방과로 이번에는 위 1에서 직접 점유자 갑이 간접 점유자 A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을에게 인도한 경우 이게 침탈이냐? 이거는 침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침탈이 되려 하면은 뭐냐? 침탈이 되려 하면은 절도, 강도, 위법한 강제 집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방과로 2번의 경우에는 침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니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X네요. 자, 3번에 을이 갑으로부터 침탈한 물건을 선의의 병에게 인도한 경우에 갑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올라가면 204조를 한번 보실까요? 204조. 204조 2항을 보십니다. 침탈자의 특별 성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계인이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선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없고 악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3번 다시 보시면 을이 갑으로부터 침탈한 물건을 선의의 병한테 인도했다. 그럼 이때는 선의의 병에게 인도를 했기 때문에 주로 특별 성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상속인, 뭐 이런 경우가 이제 포괄 성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는 특별 성계인, 선의의 특별 성계인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갑은 선의의 특별 성계인 병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맞네요. 자, 3에서 병으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은 악의의 정. 자, 이거는 은폐물 원칙이 되겠습니다. 은폐물 원칙. 요거를 잠시 한번 써볼까요? 간단하게. 자, A가 주인이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가 아니네요. 갑이, 있고, 갑이라는 사람으로 봐야 되겠네. 갑이 주인이고, 을이 이제 침탈자입니다. 침탈자. 훔쳤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정한테 다시 넘겼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의의 특별 성계인이고, 이 사람은 악의의 전득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침탈자.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자, 을한테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선의의 특별 성계인은 할 수 없고, 그럼 악의의 전득자에게 할 수 있냐? 자, 선의의 특별 성계인으로부터 넘겨받았다면 선의의 특별 성계인을 앞에서 막아줍니다. 막아주기 때문에 악의 전득자조차도 보호돼서 반환 청구를 당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갑은 침탈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침탈자로부터 넘겨받은 선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는 반환 청구를 못하고, 선의의 특별 성계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악의의 전득자도 은폐물 원칙에 의해서 보호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4번은 틀렸네요. 방과로 4번. 악의의 정에 대해서 갑은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래야 맞죠. 자, X이고. 자, 오늘 갑의 을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되는데 이는 출소기간이다. 우리가 권리 행사 기간 중에서 출소기간이란 말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년이 유일하게 민법에서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4번의 경우에는 방과로 4번이 X, 방과로 2번도 X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방과로 2번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다 해야 되고 4번은 악의의 전득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없다 이래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과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점유가 되겠습니다. 점유. 자,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 자, 우선은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42페이지. 42페이지 보시면 자, 네 번째 이제 소유권이 나오고 있죠. 소유권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성질하고 상린관계라는 1절이 있잖아요. 그죠? 주위 토지 통행권. 자, 그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 자,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 합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 자,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도로이고 이게 토지입니다. 자, 얼마적 명지로서 주위 토지를 통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을의 토지는 피통행지라 합니다. 갑의 토지는 통행지라고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위 토지 통행권. 요거는 이웃 서로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린권 중에 하나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기존에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땅의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어느 경우에 통행권이 인정되느냐? 자, 기존에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있더라도 도로로서 충분한 기능이 없을 때 너무 좁다 이 말이에요. 너무 폭이 10cm가 돼가지고 너무 좁아가지고 도로로서 기능이 없을 때 그때도 통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기존에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땅의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도 통행권은 인정된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기존에 통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충분한 기능이 없을 때 통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1번은 X. 자, 그리고 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할 때는 장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상황만 고려합니다. 만약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경운기가 지나다닐 정도로 2m 정도 주면 되겠다. 그런데 30년 후에 거대 물류단지를 위해서 미리부터 40m를 폭을 달라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장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2번은 X. 자, 4번에 건축법상 도로의 폭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이것도 틀렸네요. 이 통행권의 범위는 건축법상의 도로 범위하고 전혀 다릅니다. 보통 여기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폭이 4m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4m. 주위 토지 통행권으로는 건축을 할 수가 주로 없습니다.
그 4m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통행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건축을 위한 건축법상의 도로 규정이 이 통행권의 범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건축법상의 도로 폭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이 있을 때 그 반사적 이익으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그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건축법상에 필요한 도로의 넓이를 그죠? 확보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축법상의 도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은 X가 되겠죠. 자, 4번에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주의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자, 그래서 4번을 다시 보시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그 말은 통행권자가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말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을이 통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방해물이 있단 말이야. 갑이 그 방해물을 철거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말은 을은 갑에게 방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뭐 통행권의 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통행지 소유자는 갑이 되겠습니다. 통행지 소유자가 갑이 되겠다. 기억하시고. 자, 5번에 보시면 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통행권은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은 소멸한다. 만약 여기다가 공로가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공로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을이 일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필요가 없어서 당연히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5번 틀렸네요. 자, 6번에 보시면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이때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무상 통행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을은 보통은 여기를 보상을 하고 통행을 합니다. 유상 통행권이 원칙입니다. 유상 통행권이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원래는 이게 전체가 을이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체가 을이 소유하고 있다가 이 전체를 을이 소유하고 있다가 지금 분할이 됐다 이래 되네요. 분할은 예를 다르게 할까? 자, 만약에 이거 보세요. 둘이서 공유를 하고 있었어. 공유. 을하고 갑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을하고 갑하고 공유를 하고 있다. 자, 공유를 하고 있다가 공유는 뭐 두 사람이 함께 소유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공유를 하고 있다가 분할이 쫙 돼버렸어. 분할이. 이런 경우는 갑이 어차피 을하고 갑하고 분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협의 내용 속에는 갑이 막힌다. 그래서 갑은 당연히 단일이 된다.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때는 갑은 무상 통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을이 혼자서 소유하다가 일부를 양도를 해가지고 갑한테 떼줬을 때 이때도 양도 계약 속에는 갑이 당연히 다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 갑은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상으로. 자, 그래서 6번에 분할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상통행권의 형태는 그죠? 분할이거나 분할을 전제로 하거나 아니면은 일부 양도를 전제로 합니다. 일부 양도, 분할. 을과 갑이 공유를 하고 있다가 분할이 됐거나 을이 혼자서 전체를 소유하다가 일부를 갑한테 양도한 경우 그때는 당연히 통행권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분할이나 일부 양도가 있을 때는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나 만약에 갑이 갑다시한테
피통행지를 팔아먹어 버렸어. 그럼 피통행지에 포위된 토지의 피통행지 또는 포위된 토지의 특별승계인, 이 사람도 무상의 혜택을 받겠냐? 아니요. 이 사람 유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7번이네요. 자, 분할로 무상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에게는 무상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분할로 통행권을, 무상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의 소유자, 갑이죠. 자, 갑이 그 토지를 갑다시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 갑다시에게는 무상통행권이 인정되지 않고 다시 유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8번에 경계선 부분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경계선 부분 반미터 이상 거리를 위반했다. 건물이 완성했다.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을의 토지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갑은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철거 청구. 근데 갑이 을이 반미터를 남기지 않고 반미터 이내로 경계선으로 들어갔다. 그때는 갑은 을에게 철거해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근데 건물이 완성이 돼 버렸어. 또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나 버렸어. 이런 경우조차 철거 청구를 한다면 을에게 피해가 너무 커요. 그런 경우는 갑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반미터 이내로 접근이 됐을 때, 자, 그때 건물이 완성되었거나 또는 공사 착수 후에 1년이 경과했을 때는 갑은 철거 청구 대신에 손배 청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8번은 그죠? 건물이 완성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완성됐기 때문에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8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를 보고 나머지 취득 시험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